지방자치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8단계론 먼저 설명드립니다. 아른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빈곤 퇴치 사업을 했는데 그걸 대상으로 주민참여의 어떤 실태를 분석하고 단계별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8단계를 다시 3개 단계로 압축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단계를 설명드리면 1단계부터요. 그러니까 단계 1단계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8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단계 조작입니다. 2단계 치료, 3단계 정보 제공, 4단계가 상담, 5단계가 해유, 6단계가 협동관계, 7단계가 권한위임, 마지막 8단계가 주민통제 이렇습니다. 하나하나씩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선 1단계 조작하고 2단계 치료를 묶어서 비참여라고 합니다. 비참여.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작과 치료를 묶어서 비참여, 그 다음에 3, 4, 5단계를 묶어서 형식적 참여 혹은 명목적 참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참여를 하고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뭐 공청회 이런 데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형태, 이게 형식적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6, 7, 8단계를 묶어서 주민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정을 바로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씩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단계 조작입니다. 주민은 단순히 그냥 참여를 흉내내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2단계가 치료입니다. 이 주민들의 어떤 욕구 불만을 치료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3단계 정보 제공입니다. 이것도 행정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니니까 어떤 피드백 이런 거는 없습니다. 4단계가 상담인데요. 이것은 형식적 단계다.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단계에 거친다. 다음 5단계 해유입니다. 결정을 한 뒤에 주민들을 해유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판단은 행정기관이 합니다. 다음 6단계입니다. 협동인데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이 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행정기관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협상장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단계가 권한위임입니다. 이는 주민들한테 종전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기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8단계가 마지막 주민통제인데, 주민들이 뭘 하는가 하면 스스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전 과정에 걸쳐서 주민들이 통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각 단계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지 정확히 예를 들어서 형식적 참여에는 어떤 단계가 포함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가
대상이 안 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면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혹은 재판 중이라든지 혹은 주민투표를 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든지 2년 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럴 때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이제 실시하려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전체 총수의 요걸 동그라미 기억하시죠? 20분의 1, 20분의 1 그리고 2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5분의 1 이하의 범위입니다. 이럴 경우에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민들은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지는 숫자가 있을 거거든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표시하시죠. 과반수. 그 다음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할 때 장에게, 자치단체 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3분의 2 표시하셨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재적의원 과반수는 같아요. 앞에 지방의회하고. 근데 출석의원 과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다르죠, 그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민 발언을 살펴볼게요. 주민 발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했던 주민 발언 13, 프로포지션 13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프로포지션 13은 핵심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가 너무 많이 내기 싫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민 발언이 우리는 주민조례 청구로 되거든요. 주민조례 발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청구권자가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습니다.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대상자가 이전에는 조례를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변경돼서 의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청구를 받으면 의회는 1년 안에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대상자가 단체장에서 이제 의회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청구 요건에 있어가지고 청구 요건에 현재 바뀌기 전에는 복잡했습니다. 70분의 1, 5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 많았는데 시험에 출제는 거의 안 된 거예요. 변경이 되었지만 변경된 내용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는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요. 6단계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6단계로 해가지고 200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입니다. 20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8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게 어디일까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2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0분의 1까지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200분의 1 특별시하고 경기도 같은 800만 넘는 광역자치단체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입니다. 그 시민감사 청구제도는 별표 2개를 하시죠. 왜 별표 3개를 하시죠? 왜 3개인가 하면은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500, 300, 200에서 뭐로 바뀌었죠?
300, 200, 150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권자의 요건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50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 시군, 자치구는 200이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올해 2022년 1월 13일 시행일로 해서 300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는 30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 시군, 자치구는 150, 300, 200,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거고요. 또 주민감사 청구제도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청구시효입니다. 이번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2년이 청구시효가 2년이란 건 뭐냐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못해요. 그랬던 것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청구하기가 수월해졌다. 그래서 2년이 아니고 3년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년은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예. 그 다음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현재 보면은 몇 가지 그 제약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감사 청구를 그 상급 기관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변경된 점이 좋아진 점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년을 경과하면은 감사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걸 3년을 왜냐하면 2년이 경과된 뒤에 진상이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그걸 3년으로 늘린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현재 잘 된 것도 있고 아직도 그 한계점도 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주민소송인데요.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를 한 주민에 한해서 뭐가 가능하냐?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민소송이 4번에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감사 청구를 한 주민에 한해서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무관하게 직접적인 피해와 무관하게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면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이제 주민소환입니다. 주민소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아셔야 되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제로 하고 보겠습니다. 주민소환의 여러 가지 일정 수치가 나오는데요. 시도지사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그 대상 공직자에 따라서 그 서명 숫자가 다릅니다. 100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100분의 15. 그 다음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100분의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민소환이 결국 확정되는 것은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을 때 확정된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예. 문제 1번입니다. 주민소환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주민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안 하죠. 예.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옳고요. 3번은 주민소환은 확정되는 것이 3분의 1 이상 투표입니다. 2분의 1 했으니 틀리고요. 바르게 잡으면 3분의 1 이상 투표자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에 이거는 직접 참여 방식입니다. 5번 보면 주민소환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고 14일 이내.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아른슈타인의 8단계, 그죠? 예, 주민 참여.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공동협력. 그래, 이게 6단계 속했죠. 8단계 중에. 그래서 주민 권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3번 지문을 보면 공동협력은 세 번째 줄에 명목적인 참여 아니죠. 실질적이고 주민 권력의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주민참여제도의 법제와 순서인데요. 문제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풀기 힘든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조례제정 개표청구제도는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도,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 제5절 지방재정입니다. 화면에 1번입니다. 지방재정의 기본적 이해입니다. 지방재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주재원이 있고요. 의존재원이 있고요. 마지막 지방채가 있습니다. 자주재원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지방세, 또 하나는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채가 있고요. 그래서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로 구성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방재정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게 지방재정은 응익성입니다. 응익성. 즉 응익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익자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익성을 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재정 경우에 보면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득을 보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응익성의 원칙이, 이익의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 아닌 그 국세의 경우는 응능성이라고 그래요. 능력할 때 능자입니다. 응능성인데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진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지방재정은 응능성이 아니고 응익성이다. 이걸 기초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2번에 들어갔어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지방세원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낮고요. 국세에 비해서. 그리고 또 지방세수가 크게 늘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세수가 이게 자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세 중심이니까 소득세나 이런 소비세에 비해서 좀 신장성이 낮다. 증가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요. 소득세가 상당히 신장도가 높은 건데, 그거는 주로 국세에다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있는가 하면 또 세외 수입도 있거든요. 세외 수입의 대표적인 게 사용료 혹은 수수료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 수입의 경우는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의 그 반발이 적죠. 조세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보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장점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SOC 확충에, 그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건 장점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단점은 이제 이 재정력이 약한 그런 자치단체, 이거는 지방비를 또 부담해야 되니까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제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다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게 지방교부세의 근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재정적인 불균형을 좀 조정하자, 바로잡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혹은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등등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됩니다. 세원을 보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재원으로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특별교부세는 97%를 뺀 3%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국세 총액의 19.24%의 3%가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 문제를 통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설명한 소방안전교부세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별표 2개 부탁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 소방직이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재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종전에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가 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직이 되면서 재원이 필요했고 해서 이게 20%가 45%로 바뀌었습니다. 20% 기억하면 안 돼요. 45%. 그래서 제가 별표 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작은 지분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화면 3번입니다. 지방 재정력 평가인데요. 여기는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한번 적어 볼까요? 일반 분모의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곱하기 100, 이게 지방 재정 자립도고요. 재정 자주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반 회계 예산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플러스 지방교부세 플러스 조정교부금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재정력을 그런 지수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4번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긴급재정관리제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에 재정위기 관리제도는요, 재정 위기 단체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지정하는데요. 하나는 재정 위기 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주의단체, 주의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재정위기단체는요, 조건이 뭐냐면 재정 위험 수준이 심각한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심각한 단체. 그래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고요. 이들 단체는 매년 2회 이상, 두 차례 이상 재정 건전화 계획을 작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봤던 재정주의단체는요, 재정 위험 수준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긴급재정관리제도 있죠. 이것은 해당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험 수준이 악화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했을 때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채무가 있으면 그 상환일이 갚아야 될 날짜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상환일이 도래했는데 채무의 원금이나 또는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3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60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게 앞에서 말한 재정위기 이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방채. 자, 1번부터 볼게요. 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고요. 이번에 보면 차환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 필요하다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초과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주도 발전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면요, 도의회 의결을 마친 뒤에 그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의회의 그 숫자를 보면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그 다음에 출석의원 3분의 2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그 3번은 맞고요. 4번에 외채를 발행하게 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재부 장관 승인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방세 원칙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 정도, 즉 주민이 누린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납세를 하도록 하는 거죠. 세외 수입 역시 수수료, 사용료 이런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응익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방교부세. 1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 그렇습니다. 맞고요. 2번에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이다.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그렇고요. 4번에 특별교부세 통제수단이다. 비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재정을 국가재정하고 비교하면은 1번의 엉능성이 아니고 엉익성이라 그랬죠. 1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치구세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되는 게 재산세하고 가액, 재산세, 라의 등록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것은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세 또는 시군세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세 또는 시군세에 해당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레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 또는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실전 테스트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설명입니다. 1번에 보면 단체자치는 주민의 참여 아니죠. 주민자치가 주민의 참여죠.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다. 맞죠?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 이전의 고유권이다. 맞습니다. 2번이 옳고요. 3번에 보면 주민자치는 영미가 되겠고 단체자치가 프랑스 독일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 이거는 단체자치의 경우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광역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절차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광역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이나 구역을 바꾸거나 혹은 또 분합하거나 이럴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설명입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되면서 신설을 맡고요. 2번에 보면, 이번은 제가 앞에 강의 중에 강조를 했었죠. 재원이 담배 부과는 개별 서비스 총액의 45%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2번이 옳지 않고요. 3번에 보면 대상사업, 소방시설, 확충 등등이고, 4번에 보면 4번에 별표 하나 하시고 그 기준 수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입니다. 소방안전시설 현황 40%, 재난예방 노력 40%, 재정여건 20%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의회 부의장,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지방의회 부의장이나 지방의원들 모두 다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가는 지방직이고요. 지방공무원이고요. 나 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는 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잖아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이런 사람들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이건 국가직이고요. 라에 보면 행정부지사, 국가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이거는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라 두 개가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5번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고 다만 관할 구역 경계 변경,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세외수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부터 봅니다. 공공시설을 그 다음 줄에 사용에 표시하시고 사용할 때 내는 것이 사용료가 되겠고요. 나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표시합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이익을 받게 되면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받는 것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되겠고요. 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거다. 이게 바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수료라는 것은 행정 서비스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 지문을 보시면 다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제도 2021년도 지방직 구급입니다. 맞지 않는 거 1번 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찰 업무의 통일성 요거는 자치경찰이 아니고 국가경찰일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번에 옳지 않고요. 자치경찰단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4번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서비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